과거에 치킨 게임에서 메모리를 적고 빈메모리를 빠르게 적응을 했던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의 사례를 본받아서 네. 10년 뒤에 메모리 비중을 확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네.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제 화두인 거고요. 우리 이제 방송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삼성전자 엔지니어, 인텔 엔지니어 하다 삼성전자 엔지니어 하신 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ARM의 그 시스템을 갖고 와서 쓰자. 대신에 이제 비용을 한 1,000억, 2,000억? 뭐 이 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돈을 왜 들여? 우리가 직접 하지? 이랬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독자적으로 뭘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 이후에 스텝이 꼬인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그 엔지니어들이 많고 그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온 거는 맞는데 이 난이도가 이게 좀 극상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합종연행,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같이 하는 이런 개념을 삼성전자가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뭐 그냥 뭐 300조, 400조짜리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리 하기엔 무슨 TSMC처럼 1,000조 이상의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확장 전략을 좀 다른 측면에서의 확장 전략이 진짜 좀 필요하다. 꽤 정서상의 혹은 문화적인 사실은 그런 틀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업을 경영한다고 하지만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말이지만 제가 대기업에 여기저기 다 대기업만 다녔으니까 아직까지 하나같이 놀랐던 게 정부 포함해서 정부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니까 제가 사실은 뭐 LG그룹에 있었고 현대그룹에도 있었고 하나그룹, 정부, 포스코그룹 다 대기업만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느꼈던 거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이거 완전 구멍가게 시스템이네. 의사결정 방식,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위 CEO까지 올라가는 과정, 그거를 대응하는 조직 내에서의 반응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동료들 간에서의 그 분위기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거의 중소기업 수준인데 라고 깜짝 놀라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이게 글로벌 기업이 왔는가? 매출이 몇백 조 되고 세계 지점이 10여 군국에 진출한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저는 사실은 규모가 크다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얼마나 선진된 시스템과 의사결정 체계와 그 다음에 그 조직을 구성하는 직원들의 마인드 셋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까지 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다 낙하산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 특채, 뭐 공채로 들어가도 굉장히 높은 직급으로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는 들어가서부터 저는 사실은 질시와 일부 선망과 일시 견제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 하이닉스 같은 데서 정말 인재들을 외부에서 한다고 해도 이 인재가 여기서 자기 역량을 필 수가 없어요. 생존이 안 됩니다. 하려면 아예 그냥 조직 자체 갖고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유능한 스타트업 사장과 그 조직 몽땅 갖고 와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해주기 전에는 한 명 한 명 갖다 꽂아봤자 아무런 효과 나지 않는다라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글로벌화가 돼야 된다라는 게 외국의 매출 비중 놓고 그쪽에 무슨 우리 공장을 짓는다 글로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리콘밸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진 기업 조직 문화가 되지 않는 한은 글로벌화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 주고 SK브 인재를 아무리 많이 우리가 인재를 영입했다 하더라도 그 인재들이 오래 있기도 힘들고 와도 원래 기대했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삼성화가 돼야 되고 SK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밥그릇 싸움인 거죠. 그렇지. 이 사람이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내가 봐도 좋아. 근데 이게 성공해서 CEO까지 결제받고 사업화되면 내 사업이 죽어. 그러니까 우리 사업부가 쟤 때문에 찬밥 신세가 돼. 그러면 무조건 딴지를 걸고 회장님 보고 안 되게 막습니다. 어떻게든지 흠집을 잡아가지고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CEO들 마인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참신하다 할 만큼보다는 안전 위주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목소리에 훨씬 더 경청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IT 기업은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미국의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상당히 수평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근무했던 분들의 얘기를 듣는 정도였지만 확실히 한국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TSMC 하지만 TSMC도 결국은 대만 기업이라서 결국은 아시아 기업의 기업 문화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다라는 거는 저도 좀 예.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지었던 공장에서 지금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대만 본사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네. 근데 미국에서 당연한 거잖아. 이런 반응들이. 예. 그래서 아무리 아시아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고 뭐 우리의 고객이 뭐 70%가 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 기업 문화나 조직 체계나 이런 게 바뀌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나마 차이가 있는 거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기업들, 네. 한국 기업이지만 확실히 스타트업의 마인드는 다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한국에 지금 어느 정도 이런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이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대기업인데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모기업이 있어. 네. 여기서 가지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 일부가 이쪽에 경영진으로 오고 돈을 실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의 마인드를 지금이라도 갖춰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은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네. 시작점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미래에 우리가 살아남기 쉽지 않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뭐 공룡이 왜 멸종했느냐, 급격한 온도의 변화, 그건 당연히 딴 동물도 마찬가지나 네. 변화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건 거잖아요. 뭐 그렇죠. 맘모스가 왜 변화에 적응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은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였으니까. 네. 내가 굳이 왜? 쟤네들이나 제가 두려워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 마인드가 알기는 말은 안 하지만 있거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야 내가 왜 1,000억을 써? 내 혼자 하면 되지라는 그런 반응이라는 게 자존심도 일종의 있고 네. 이 정도면 나 정도면 할 수 있어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네. 내가 A를 잘하는 것과 B를 잘하는 건 완전히 달라. 이거는 다 알아. 근데 A를 잘하는 거와 A 다시를 잘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네. 근데 A와 A 다시는 비슷하니까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CEO들의 함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지금은 A 다시와 A 다시 프라임 뭐 엄청 세분화가 나눠지는데 다 다르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럼 나는 이거는 조금 하면 돼가 아니라 나는 몰라 새롭게 배워야 되라는 마인드로 하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시작점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내가 가진 리소스가 과거에 성취했던 트로피들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너무 확신에 차서 시작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발목을 나중에 잡는 것 같아요. 5년, 10년 후에. 네. 하긴 뭐 이병철 선대회장 창업주와 그다음에 이건희 그 이대 회장께서 했던 그 경영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그거거든요. 안 되면 할 수 있는 인재를 얼마의 돈을 주든지 상관없이 정말 압도적인 돈을 줘서 그리고 압도적인 서비스를 줘서 데리고 와서 그 일을 성취시켰잖아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죠. 예. 그리고 사실은 아까 조직 문화의 어려움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리 IT 기반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시작한 기업들은 그 조직 문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예. 얘가 뭐 부사장급 지위를 줘봤자 한 명 그곳에다가 포지셔닝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네. 아예 최고 책임자가 아니면 의미가 없고요. 한 명 데려올 거면. 네. 근데 최고 책임자로 늘 만큼 정말 강력한 경영 전략 구사하는 CEO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네. 하긴 뭐 CEO가 뭐 경영도 잘하고 기술도 이해하고 그 쉬운 일은 아니죠. 대부분 가신 출신들이 그 자리 가고 많이 좁아야 세컨드직인데 그러면은 일단 입지가 확 줄어들고 네. 견제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네. 그래서 아예 최고 책임자로 줄 게 아니면 아예 조직을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거꾸로.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아직 파격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S급 인재들을 데려오긴 해요. 가끔 희망지사에 나는데 그 후에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퍼포먼스를 냈다라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다라는 게 네. 분명하고요. 네. 결국에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대충 하자. 내지는 그냥 빨리 떠나버리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내가 버텨서 투쟁을 해가지고 그래 바꿔보겠다. 네. 마음의 열정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게 조직이 큰 만큼 네. 이거를 넘어야 될 저항의 물결도 크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개인이 극복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요 얘기는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요 얘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 이제 종합해서 그러면 이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좀 이런 대안과 그 생각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DRAM의 수명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AI 때문에 조금 더 연장되는 효과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일시적일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메모리 온리의 기업들은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서 이제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 네. 제살 깎아먹기가 돼 제로섬 게임이 돼버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의 사실은 새로운 먹거리를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일단 큰 전제인 거고요. 네. 그래서 10년이라는 게 부제로 들어갔던 거고요. 네. 그 이제 유효기간 저는 10년으로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메모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 그래서 그동안에 번 돈으로 빨리 우리는 과거에 치킨 게임에서 메모리를 적고 빈메모리를 빠르게 적응을 했던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의 사례를 본받아서 네.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직은 있다. 돈도 아직은 있다. 네. 특히 HMM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HMM으로 번 돈으로 빨리 HMM에 재투자를 하지 말고 네. 10년 뒤에 메모리 비중을 확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네.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제 화두인 거고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냐 하면은 최근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문지상에서. 네. 한국 반도체는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을 제 책에서는 굉장히 세세 분류로 쪼개가지고 다 시장 점유율을 분석을 했잖아요. 예, 예. 한 5개, 6개 정도 정말 세분류. 네. 우리가 보통 대분류나 중분류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소분류도 아닌 세분류를 가지고 네. 제가 얘기를 했고 거기서 다 해보니 역시 중화권 의존도가 거의 7, 80%. 네. 네. 꼭 중화권 의존도가 아닌 것도 한두 개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3 의존도가 여전히 뭐 70% 이상. 탑3라는 건 내 고객이 한두 명한테 너무 의존이 크다라는 거. 네. 우리 지금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선전하지만 엔비디아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사실은 네.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네. 우리 한국의 반도체가 그런 점이라는 거. 그래서 빠르게 중국의 의존도 높여.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하는 패권 전쟁, 네. 무역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 의존도를 낮춰서 중국 온리로 바라보다가는 중국의 경제가 사실은 이제 저성장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이 마냥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로컬 기업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 시장에서는. 그러면 한국은 줄어드는 중국 시장을 놓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네. 빠르게 중국의 의존도 낮춰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게 제가 고객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믹스를 다양화해야 된다는 게 역시 네. 제품으로 봤을 때 메모리 의존도를 낮추고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로직이 몇 % 이상 돼야 되고 아날로그, 광학과 센서를 뭐 합쳐서 20% 정도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건 일단 메모리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 네. 10년 후부터는 메모리가 더 이상 제로 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기업별로는 이제 좀 조정을 해야겠죠. 제가 제시한 포트폴리오는 국가 차원에서의 포트폴리오인 건데 이제 기업별로 가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현재 리소스로 빠르게 진입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예. 아니면 지금 이미 좋은 우호 관계에 있는 고객 파트너에 있는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럼 파트너십 아예 그냥 좋은 조건을 인수해버리는 방향도 있고 설계 업체들을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파운드리 시설들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품 믹스를 다변화하는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10년에 생존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몇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소부장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생태계 육성에서 많이 고민했지만 여전히 장비 국산화를 20%에서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네. 30을 돌파 못하고 있고 소재 시장도 50%대에서 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 60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던 게 중국에 대해서 뭐 반짝 몇몇 제품에 대해서 점유율 높아지는 것만은 신문에서 나오는데 네. 그쪽에서 그럼 생태계는 어떻게 됐을까? 그 생태계 자세히 다뤘잖아요. 네네. 이미 팹리스에 대한 부분,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 OSAT에 대한 부분 그런 건데 이미 우리가 다 앞서 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생태계로 봤을 때도 장비의 자급자익률이 한국과 비슷한 20%를 이미 돌파했고 중국이 네. 소재 점유율도 거의 50%. 네. 한국과 비슷한 수준.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비 소재 국산화에 더 높아질 거예요, 한국보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 때문에 외국에서 못 싸우거든요. 예. 그러면 자급자족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빠르게 국산화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중국이 단순히 뭐 창신 메모리와 양치 메모리 2개, 그다음에 SMIC 3개를 축으로 해서 파운더리와 디램 낸드만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생태계 전반을 확보하고 있어요. 네네. 설계 능력 이미 책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을 생태계를 좀 우리가 고민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삼성 하이닉스가 독자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나죠. 다 다른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니까 예. 여기부터는 이제 정부의 이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가 사실은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칩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과 네. 이제 소부장이라 할 수는 이제 중소기업들하고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건 바이 건으로 그냥 거래를 하는 거지 동반 성장의 개념은 아닌 거거든요. 현재였어도. 왜냐하면 서로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얘네들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거는 소부장 업체의 입장에서 대기업이 해주길 원하는 거는 사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팹을 개방해 주는 거예요. 진짜 얘네들이 양산하는 똑같은 환경 팹에서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빠르게 제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이슈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부장 업체 입장에서는 기껏 어렵게 공동 개발했어. 기술만 빼가고 사람만 빼가.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해.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또 대기업을 신뢰를 못 하다 보니까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비즈니스 관계가 윈도우 커플인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신뢰 바탕이 돼야 생태가 같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서로 간에는 신뢰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보증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손실을 보장해주겠다. 공동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협약, 3자 협약이 들어가면 신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는 거죠. 정부 담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신뢰가 회복이 돼야지 대기업은 팹을 개방을 해주고 소부장 기업은 나중에 우려, 기술 뺏길 거에 대한 우려 없이 전적으로 우리가 파트너십으로서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 반도체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뭐 세액을 일부 돌려주겠다. 뭐 52시간 이건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세액 공제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인프라 관련해서 패스트 트랙 같은 게 도와주겠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소부재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한국 반도체 10년대 살아남으려면 현재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우리가 한 6년 전으로 돌아가면 삼성전자의 최고의 초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1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러면은 빨리 실력 있는 팹리스를 인수해야 되는 거다. 공략을 짓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파운더리는 아무리 파운더리 1등을 해봤자 하청업체예요. TSMC 현재 지금 이걸 대체할 공장이 없으니까 몸값이 높아져 있지만 사실 그거를 사다 쓰는 고객 입장에서 TSMC는 하청업체일 뿐이에요. 더도 덜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파운더리 TSMC를 넘어섰다. 점유율이 1등을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1등을 한 것인가? 삼성전자 반도체는 1도 없어요. 지금 TSMC 반도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렇죠, 없죠. 그거는 퀄컴의 칩이고 애플의 칩이고 AMD의 칩이고 엔비디아 칩인 거지. 시장 점유율 집계할 때 다 그 기업이 미국 기업들이 싹 가져가요. TSMC는 점유율 0입니다. 근데 파운더리라는 게 왜 비메모리 시장 1위가 되는 거지? 첫 단추가 잘못 이거 끼워졌다는 건 여기를 말씀드렸다는 거였고 비메모리를 잘하고 싶었으면 그 돈으로 팹을 짓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팹리스 업체들을 인수했어야 되는 거죠. 설계 업체들을. 그 다음에 그 칩 제조는 누가? TSMC 주면 되잖아. 하청 업체한테 주면 되잖아. 그렇게 가는 것들이 빠르게 비면 그래서 내가 아까 AMD, 엔비디아, ARM 다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얘네를 인수하는 게 비메모리 1등을 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었다. 파운더리를 왜 하지? 하청업자가 왜 되겠다는 거지? 지금 IDM인데 왜 하청업자로 오히려 한 단계 내려가려는 거지? 라는 게 사실은 고개를 계속 갸우뚱하는 장면이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전히 취약한 거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취약점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설계 능력, 팹리스 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점인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HBM에서 번 돈으로 팹리스 투자를 해라. 제조? 우리가 왜 다 하려고 그래? 뭐 굳이 우리가 모든 걸 IDM 할 필요 없잖아. 지금 IDM의 경쟁력이 팹리스 플러스 파운더리 연합군에 밀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인텔과 AMD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텔 분사론이 나와서 야 니네 제조는 TSMC 주고 설계는 뭐 브로드컴이나 뭐 퀄컴 줘라. 이게 뭐냐? IDM의 취약점이 이제 한계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무게 중심이 최근에 오면서 그 동안에는 이제 제작 역량이 뛰어난 뭐 인텔이라든가 삼성전자가 그 동안에 이제 풍미를 했다. 2000년대. 2010년대까지도 풍미를 했으나 최근에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이 분위기가 이런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팹리스 업체가 중요해지면서 팹리스 업체한테 모든 게
이렇게 넘어오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인텔을 통해서 확연하게 또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텔 분사 얘기, 매각 얘기 나면서 매각 주체로 언급되는 게 다 팹리스 기업들이에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하드웨어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 네. 제가 책에도 분석을 했지만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5년 단위로 반도체의 탑 10 리스트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과거에는 다 IDM이 10개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IDM은 독립적인 반도체를 완전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IDM이라고 합니다. 직접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인텔과 같은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팹리스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기 시작을 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팹리스 기업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가 돼버렸다는 거죠. 10개 중에 4개 기업 40%인데 이 40개 기업이 다 탑5, 탑6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상위권을 다 포진하고 있는 게 팹리스 기업들이다. 그 다음에 인텔의 인수 주체로 언급되는 것도 다 팹리스 기업이다. 이 얘기는 이제 하드웨어 파워에서 반도체의 헤게모닉 축은 설계,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고 이미 넘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언제까지 하드웨어에서도 또 한 단계 밑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운더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에서 저는 퀘스천이 드는 부분이고요. TSMC가 아무리 지금 만들어주지만 결국에는 팹리스의 종속 업체일 뿐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IDM보다도 더 종속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운더리를 할까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파운더리 팹리스 연합군보다 IDM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책의 앞부분에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소재물 보면은 원칩이 필요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언제까지 지금 메모리가 칩 단위에서만 공급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독립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로직 IC 칩에서 머물 것인가? 지금 제가 AI 반도체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그걸 더 많이 느꼈습니다. HBM 각광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메모리 DRAM이잖아요. 근데 그래픽 메모리인데 그래픽 메모리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있었고 근데 왜 HBM이 각광을 받느냐? 여기에 약간 설계 영역의 한 발을 집어넣은 메모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거는 유리기판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광섬유 칩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게 다 뭐냐면 칩의 성능 문제가 아니에요. 단일 칩의 성능을 개선하는 건 이제 거의 한계가 왔다고 판단한 거예요. 무어의 법칙이 이제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칩에서 성능이 높아지려면 회로 선폭이 좁아져야지만 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디램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10나노대로 가면서 원래 옛날에 보면 20나노 칩 다음에는 10나노가 나왔어야 돼요. 다음에 근데 19나노, 18나노, 17나노, 16나노 이렇게 나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하드웨어적인 혁신은 한계와 다 도달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게 하나, 그게 설계 역량인 거고. 그래서 팹리스가 우세해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패키지로서 칩셋 전체에서 퍼포먼스. 그러다 보니까 이게 TSMC 역량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TSMC가 우세를 잡은 거지. 이게 패키지 쪽인 거예요. 단일 칩의 제조 능력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패키지 영향인데 여기에서 갈증을 느낄 거예요. 패키지로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유리기판 도입했고 그 다음에 구리 케이블 대신에 그 우리가 보드에 있는 거를 다 광 케이블로 바꿨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영역, 여전히 GPU나 CPU는 따로 칩셋, HBM은 따로, 메모리 따로. 그 사이는 외부 인풋 아웃풋 단자로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되니까 여기가 속도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전력도 다 잡아먹고. 그럼 그 다음에 갈증이 느끼는 거는 하나가 이게 다 할 수 있으면 좋잖아. 메모리와 GPU도 이제 TSV로 연결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CPU가 또 남았죠, 영역이. 근데 이거를 지금 CPU 따로 GPU 따로 고층 아파트로 짓는 게 방법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여전히 부피도 위로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TSV로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인 로직 회로상에서 많은 데이터의 송수신은 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냥 칩 하나가 CPU 기능도 갖고 있고 그래픽 기능도 갖고 있고 메모리 기능도 갖고 있으면 다 해결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멀티 퍼포먼스 칩이라는 거고 그거가 이제 궁극적인 저는 반도체에서의 등장해야 될 거고 이게 지금 이제 원칩이라는 건데 이 부분을 그러면 개발을 하려는 노력을 지금도 물론 하고 있는 거고 중간 단계가 이제 PIM이라는 건데 PIM이라는 게 일정 부분 프로세스의 기능을 메모리 갖고 있다는 건데 아주 초보적인 수준인 거고요. 프로세스 인 메모리죠. 그래서 PIM은 여전히 프로세스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만 내부의 서큐트에서 돌리겠다는 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냥 한 칩에서 다 되면 좋겠다라는 게 멀티 퍼포먼스 칩이고 이제 원칩인 건데 이제 이거를
메모리 기반의 기업이 더 빠르게 성공하는 게 더 가능할 거냐, 네. 아니면 프로세서 업체들이 접근하는 게 더 빠를 거냐, 네. 그럼 아니면은 팹리스가 접근하는 게 빠를 거냐. 네. 그다음에 팹리스가 나왔으니까 그럼 IDM하고 팹리스가 구분했을 때 그럼 네. 누가 더 유리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서 나름대로 뭐 정교한 분석은 물론 아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IDM이 여전히 팹리스 파운드의 연합군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칩을 개발하는 거는 설계와 공정 사이에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네. 밀접해야 되고 네. 그 연구원들이 진짜 같이 밤을 새면서 토론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빠르게 피드백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팹리스와 TSMC 같은 파운더리 사이에 완전 독립된 회사인데 그게 아무리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된다고 해도 IDM까지 될 수는 없어요. 네, 출근지가 다르니까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거리가 많이 있죠. 다르고 독립된 네. 회사니까 이해관계가 달라요 일단은.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IDM에게 저는 좀 더 가점을 주고 싶었던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메모리와 프로세서나 로직 중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냐? 메모리 경험이 없는 프로세서 업체나 네. 프로세서 경험 없는 메모리 업체는 저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근데 한 반보 앞서 있는 건 누구냐? 현재든 과거든 두 개를 다 경험했던 기업들. 그게 결국에는 IDM이면서 두 개를 했던 경험이 있는 웹차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국의 인텔이고 네. 하나는 한국의 삼성전자. 예, 예. 그런 면에서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정에까지 두 개를 다 경험하거나 지금 그거에 리소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훨씬 유리하죠. 예, 예. 온리 하나만 해본 기업보다는 그런 면에서 또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엮으면 종합적으로 누가 가장 10년 후 혹은 20년 후가 될 수 있는 원칩이 나오게 됐을 때에 가장 먼저 유리한 고지의 잠재적인 능력,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를 네. 순위를 먹여봤는데 최종 결론은 이제 책에 나와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뭐 쉬운 과정에서부터 뒤쪽으로 가면 좀 어려운 내용까지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야, 지금 딱 이 마지막 얘기해주신 바로 이게 어제 뉴스가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메모리를 표준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소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어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을 향한 그 발걸음들이 지금 우리 이주환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반도체 업체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걸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10년 후 반도체의 패권을 잡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 이주환 박사님의 말씀, 현실화되고 보이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 해주실 게 있으시면? 네,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유행을 타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쵸. 제가 볼 때 그냥 뭐 간단하게 몇몇 부분들을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보고 필요할 때 그 파트를 찾아볼 수 될 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고 그쵸. 저자 입장에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사실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제가 정말 맨투맨을 만난 강연을 통해서 하려면 네네. 총 강연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책은 2만 원이잖아요. 1000분의 1 가격으로 저한테 2천만 원어치 강연을 듣는 만큼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강연을 들으면 그 데이터는 슉슉 사라지고 끝나잖아요. 책은 두고두고 볼 수 있잖아요. 차트나 이런 것들을.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분의 1이면 싸다. 그래서 뭐 꼭을 책을 팔기 위함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강연을 듣긴 쉽지 않잖아요. 기업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책 한 권 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궁금해져서 더 이상 듣고 싶으면 그때는 이제 뭐 조직이나 기업 차원에서 이제 강연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서 기껍게 책에 없는 내용 포함해서 오늘도 책에 없는 내용 좀 나왔잖아요. 이제 기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책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기업마다 다르니까요. 그쵸.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핀포인트 레슨식으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는 그 반도체 그 용어 개념 정리가 초반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혼란 속의 혼란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책을 쫙 읽어보시면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아 이래서 그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각도가 이렇게 해서 얘기했고 이전 박사님 이래서 얘기한 거구나라는 개념 정리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는 특별히 이제 초보자분들 그 반도체 공부 좀 해보고 싶고 반도체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반도체 패권 전쟁 10년 후 한국 반도체 업체, 한국의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
주제로 우리 이주환 박사님과 이제 이주환 작가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채워주신 우리 이주환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함께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